안녕하십니까. 유통관리사 기출문제입니다. 2016년 1회 문제 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푸실 내용은 제3과목인 유통마케팅 문제 보시겠습니다. 원래 마케팅도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마케팅의 경우에도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 내용들 한번 체크해 가시면서 보시면 역시 어렵지 않게 답 찾을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마케팅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46번 문제 보시게 되면, 자, 포스 시스템. 사실 이거 원래 유통정보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유통정보 관련되지만, 그러나 마케팅에서도 나옵니다. 원래 과목이 4과목 나눠져 있지만, 경계가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골고루 나옵니다. 막, 다른 과목 문제도 나오고, 이러니까. 46번에 포스 시스템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저 포스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고객이 구매한 상품과 관련해서 그것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바코드가 붙어있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리, 판매 관리, 재고 관리 다 이루어집니다. 종업원 관리도 이루어지죠.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 수집할 수 없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매출액이라든가 전별 판매량, 지불 방법, 신용카드로 했느냐 현금을 냈느냐 다 구별되죠. 집계가 됩니다. 판매된 시간 다 나오죠. 그렇지만 제품 선호도는 안 나오죠. 제품 선호도. 자, 이거는 포스 데이터로 포함될 수 없는 겁니다. 다 아시겠죠? 정답 1번입니다. 당연한 거고요. 다음에 47번에 각 경로대안의 총 마진에서 직접 제품 비용을 뺀 제품 수익성을 평가해서 직접 제품 이익이 가장 높은 경로대안을 선택할 때 이걸 직접 제품 이익 기법이라고 합니다. DPP라고 하는 거죠. Direct Product Profit 해가지고 직접 제품 이익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직접 제품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고 했는데, 자, 이 제품 하나하나마다 비용이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제품 하나하나마다. 왜냐면 들어온 날짜에 따라서, 입고된 날짜에 따라서 운송비도 달라질 수 있죠. 운송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또 매장 노무비, 인건비도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제품 하나하나와 관련해 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비용, 이런 것들이 바로 직접 제품 비용입니다. 그래서 직접 제품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직접 제품 비용이라고 해서 직접 창고 비용이라든가 수송 비용이라든가 직접 점포 비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직접 제품 비용에 포함됩니다. 재고비 당연히 들어가죠. 재고비 들어갈 것이고 또 매장 노무비, 이게 바로 직접 점포 비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매장 노무비라든가 또 수송비, 운송비 다 들어갑니다. 또 매대 점유비, 이런 것들은 다 직접 제품 이익을 구할 때 직접 제품 비용에 포함되지만 광고비는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직접 제품 이익과 관련해가지고 시험 문제 최근에 좀 많이 나왔죠. 과거에는 안 나오다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접 제품 이익과 관련된 내용도 이제 꾸준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인하시고 그동안 나왔던 문제 더 한번 확인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광고비가 직접 제품 비용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48번 머천다이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우리가 머천다이징을 보통 이제 MD라고 하죠. 약자로다가 머천다이징. 그래서 이제 보통은 소매 점포를 중심으로 본다면 그 상품화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품화 계획. 그래서 어떤 상품을 얼마의 가격으로 팔 것인가, 또 매장 점포 내에서 진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거예요. 이런 걸 상품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걸 담당하는 사람을 머천다이저라고 하죠. 흔히 머천다이저를 갖다가 소매 유통업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머천다이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머천다이저의 역할에 따라서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유능한 머천다이저를 갖다 영입하고 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상품화 계획이 그만큼 소매 유통업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1번에 유통활동의 객체가 될 소비자의 수요에 적응할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중간상의 활동. 중간상도 되죠. 그래서 소비자의 수요에 적응할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중간상의 활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번에 구매자 시장 하에서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여 제조업체가 적극 개입하여 상품의 구색을 맞추는 과정이다.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뭐예요? 머천다이징은 소매점이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매업체가 주도하는 것이지 제조업체가 적극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제조업체가 아니는 뭐예요? 소매점이 주문하는 상품만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 이게 제조업체 역할이죠. 머천다이징은 어디까지나 소매점포가 주도합니다. 2번 잘못된 겁니다. 또 3번에 머천다이징은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이 찾을 만한 제품을 선별해서
구색을 갖춘 다음에 파는 겁니다. 머천다이징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4번에 머천다이징 결과로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상품 계획 수립이라든가 일단 상품 계획을 세워야만 구매 활동도 할 것이고 가격도 설정할 것이고 재고 관리라든가 판매 관리 다 머천다이징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화 계획 또는 제품 계획 해가지고 소매점포 입장에서 볼 때는 상품화 계획이에요. 어떤 상품을 팔 것인가, 또 상품의 구색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가격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점포 구성과 레이아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머천다이저의 역할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소매업의 꽃이라고 하는 거죠. 머천다이저를. 자, 정답 2번입니다. 그 머천다이저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자격증이 또 만들어집니다. 전문 자격증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소매점포에서 유능한 머천다이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머천다이저와 관련된 자격증이 현재 민간 자격이지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격, 등록 자격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관심 두고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다음에 49번 보시게 되면 상품 구성은 품종, 상품군, 상품 그룹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품 그룹 또는 상품 카테고리 얘기하는 거예요. 또 품목을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4가지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고 했는데 우리가 상품 계열의 폭이 있잖아요. 넓이에서 넓고 좁다 있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깊이가 있죠. 깊이에서 뭐요? 깊고 얕다 이거 있죠. 넓고 좁고 깊고 얕고 두 가지 결합하면 4가지가 나오죠.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게 뭐냐? 무작위 구성.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무작위 구성한다는 건데 이런 건 없습니다. 망하려고 작정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무작위 구성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좁고 깊은 구성, 넓고 깊은 구성, 좁고 얕은 구성, 넓고 얕은 구성 4가지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런 문제들 꼭 내야 되는지 참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 그래도 쉽게 한 문제 챙길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에 50번입니다. 자, 소셜 커머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자, 최근에 소셜 커머스가 크게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먼저 소셜 커머스. 원래 소셜 커머스의 시작은 공동구매가 시작이에요, 사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공동구매하는 형태가 최초 형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음식점, 커피숍, 공연 등 지역 기반의 서비스 상품에 대한 공동구매로 시작된 겁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1, 2위 업체의 경우에는 소수의 상품을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자 할 때 활용하기도 합니다. 소수의 상품을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자 할 때도 활용하고 자, 3번에 판매자들과의 협상보다는 주로 치열한 가격 경쟁을 통해서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3번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소셜 커머스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판매자들과의 협상이에요. 판매자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가격 경쟁이 아니라 판매자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겁니다. 3번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자,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셜 커머스 판매 비중의 증가율이 자, 스마트폰을 이용한 오픈 마켓보다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자, 소셜 커머스 판매 비중이 오픈 마켓보다 높아진다. 우리가 오픈 마켓이라는 거 있죠. 오픈 마켓은 사업자는 플랫폼만 만들어요. 사업자가 플랫폼만 만든 다음에 물건을 팔고자 하는 팔고자 하는 판매자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온라인상의 점포를 개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플랫폼을 갖다가 설정한 사업자는 상품을 따로 보유하진 않아요. 따로 보유하지 않고 입점한 업체들이 직접 공급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오픈마켓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도 이제, 11번가 이런 등등 위메프라든가 쿠팡, 티몬 이런 경우가 대표 주자 중에 하나죠. 옥션이라든가. 근데 이런 경우도 지금은 이제 매출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매출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오픈마켓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소셜 커머스만 했던 건데 지금은 오픈마켓으로 다 옮겨가가지고 여러 사업자들이 가입해가지고 각자 제품을 공급하게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큐레이션 서비스 형태를 띠고 있다고 했는데 자, 맞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3번입니다. 앞으로도 소셜 커머스라든가 또 오픈마켓 이런 개념들 다 포함해서 앞으로 시험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도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소셜 커머스의 몇 가지 유형에 대해서도 우리 책에 나와 있죠. 그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어왔던 내용들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다음에 51번. 제조업체가 중간상들과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가격 할인 형태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중간상에 대한 판촉이에요. 제조업체가 중간상에 대한 판촉. 만약에 중간상이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잖아요. 대량으로 구매하게 되면 가격을 싸게 해주는 것도 있고 더 주는 것도 있습니다. 수량 할인. 내가 주문을 100개 했는데 105개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현금 할인도 있고 또 거래 할인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판매 촉진 지원금도 있습니다. 중간상한테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계절 할인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중간상을 대상으로 하는 촉진 전략에 포함되는 겁니다. 5번에 손실 유도 가격 할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소매상이 소비자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상품을 아주 낮은 가격으로 파는 겁니다. 특정한 상품을 아주 싸게 팔면은 그걸 구매하러 왔다가 그와 함께 다른 물건도 구매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한 제품 가격을 아주 파격적으로 싸게 하는 이런 전략도 세우는데 이거 갖다가 로스 리더 프라이싱 해가지고 손실 유도 가격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중간상이 아니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 다음에 52번. 일반적으로 전체 경로 및 개별 경로 구성원의 경로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경로 성과를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효과성과 효율성이죠. 또 효율성을 얘기할 때 함께 관련되는 게 생산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성 같은 거 따지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개별 경로 구성원들의 경로 성과를 평가할 때는 여러 경로가 있기 때문에 공평성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기준보다는 좀 약한 거지만 공평성도 해당이 돼요. 그렇지만 자 시스템의 유동성이라는 게 뭐 신축성 얘기하는 거죠. 플렉서빌리티, 신축성 또는 유연성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경로 성과 기준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원래 경로 구성원의 경로 성과란 말이에요. 경로 구성원의 경로 성과이기 때문에 뭐예요? 자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유동적이냐 이런 건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번에 나와 있는 공평성도 다른 것보다 약하지만 포함될 수 있다는 거 감안해서 보시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유동성입니다. 다음엔 53번 문제 보시면 자 서비스의 이질성. 원래 서비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질성입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는 제공될 때마다 질이 달라요. 제공될 때마다. 그래서 원래 서비스라고 하면 뭐 다양하죠. 뭐 대학 교수의 강의도 서비스고 변호사의 변론도 서비스고 성악가의 연주활동도 서비스란 말이에요. 근데 성악가가 연주할 때마다 질은 다르죠. 이질성입니다. 근데 이걸 자 경우에 따라서는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 활동으로 옳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자 서비스의 이질성을 해결해가지고 최대한 동질적으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2번이죠. 자, 서비스 제공의 표준 절차와 방법을 수립한 다음에 매뉴얼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호텔에 그 종업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 대형 음식점에서 종업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상당히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화될 수 있는 거죠. 2번입니다.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습니다. 자, 서비스 제공의 표준 절차와 방법을 수립하고 매뉴얼화한다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54번에 자, 소매점의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기준의 하나로 잠재 고객 가운데 적어도 1회 이상 광고에 접촉한 고객 비율이 얼마냐는 겁니다. 원래 촉진 활동, 마케팅에 중요한 게 프로모션 아니에요. 그중에 이제 광고 얘기할 때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경우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리치라든가 프리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부터 꾸준히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또 나올 거고요. 여기서 잠재 고객 가운데 적어도 1회 이상 광고에 접촉한 고객 비율 이걸 도달률이라고 합니다. 리치라고 그래요. 도달률 해서 리치라고 합니다. 원래 그 광고 효과를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리치하고 프리퀀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5번에 빈도라고 나와 있죠. 프리퀀시인데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측정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접촉 빈도라고 할 때는 일정 기간 동안 한 사람에게 몇 번이나 접촉됐는가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한 사람에게 몇 번이나 접촉됐는가. 이걸 이제 프리퀀시, 빈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치하고 프리퀀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 다음에 55번 문제 보시면 자, 상품의 카테고리는 소비자 중심 또는 소매업자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면 소매업자 중심의 분류 중에서 선도자 카테고리, 선도자가 흔히 플래그십이라고 하는 거 있죠. 플래그십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어떤 점포를 내고자 할 때 미리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지역에다가 점포를 한번 시험 삼아 내보는 거예요. 시험 삼아 내본 다음에 고객 반응을 보는 겁니다. 이런 걸 보통 이제 플래그십이라고 하는 거죠. 선도자 카테고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도자 카테고리에 속하는 상품의 특징을 올바르게 정의한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자, 뭐 그냥 단답형 문제입니다. 고매출, 고마진 상품이에요. 고매출, 고마진 상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매업자 중심으로 분류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도자 카테고리하고 그 다음에 추정자, 팔로워예요. 추정자 카테고리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근데 이제 선도자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은 높은 가격이지만 뭐요? 많이 팔리는 거예요. 높은 가격이지만 높은 수준의 매출을 갖다 올리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마진을 보장해주는 이러한 상품이 선도자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겁니다. 1번입니다. 자, 문제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매출, 고마진 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6번입니다. 소매 경쟁의 유형 중 소매상과 도매상 혹은 소매상과 제조업자 간의 경쟁이에요. 자, 소매상 위에 도매상이 있고 도매상 위에 제조업자 있잖아요. 이런 경쟁을 뭐라고 그래요? 수직적 경쟁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통합을 하는 경우에도 이런 게 수직적 통합이에요. 소매상이 도매상을 통합하고 소매상이 제조업자를 통합하고 이런 것들 후방 통합이라고 해서 수직적 통합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도매상과 도매상이 경쟁을 한다. 또 소매상과 소매상이 경쟁을 한다. 그러면 이건 수평적 경쟁이에요. 그렇지만 소매상과 도매상 또 소매상과 제조업자 간의 경쟁을 얘기를 할 때는 수직적 경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초보적인 얘기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다음에 57번은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고 했는데 동일한 성능, 용도를 가지거나 동일한 고객층이나 가격대를 가진 상품 그룹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상품 계열이라고 합니다. 프로덕트 라인이라고 그래요. 상품 계열. 그 상품 계열에 대한 정의로 이게 나옵니다. 상품 계열이 뭐냐고 했을 때 이거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우리 상품 계열을 얘기를 할 때는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뭐 넥타이 계열. 그러니까 이제 그 흔히 양판점이라고 하죠. 양판점에서 파는 넥타이 계열, 셔츠 계열 이런 것들 있죠. 셔츠에도 사이즈도 다양하고 색상도 다양하고 디자인 다양하잖아요. 그게 다 한 계열입니다. 넥타이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성능 및 용도를 가지거나 동일한 고객층이나 동일한 가격대를 갖는 상품군, 상품 그룹. 이걸 상품 계열이라고 합니다. 자, 정답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 계열 얘기할 땐 계열의 넓이하고 계열의 폭을 따지잖아요. 상품 계열의 넓이와 폭을. 그래서 넓이가 넓다, 좁다. 그 다음에 깊이가 깊다, 얕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58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기업의 비용 구조나 수요보다는 경쟁 제품의 가격을 중심으로 경쟁 제품이에요. 그래서 경쟁업자의 가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다소 높게 한다든가 낮게 가격을 정하는 방법이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이게 바로 시장 가격에 따른 가격 결정이라고도 하고 또 뭐예요? 경쟁업자에 따른 가격 결정이라고도 합니다. 시장 가격에 따른 또는 경쟁업자에 따른 가격 결정이에요. 우리 가격을 정할 때 그렇잖아요. 원가를 고려해가지고 가격을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수요. 수요자가 생각하는 인식이 있죠. 수요자가 생각하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가격을 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경쟁업자. 경쟁업자의 가격을 중심으로 가격을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게 바로 경쟁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건데 이걸 시장 가격에 따른 가격 결정이라고 합니다. 2번입니다. 자, 59번 문제도 마케팅 조사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본 추출할 때 각 표본들이 동일하게 선택될 확률을 가지도록 선정된 표본 프레임 안에서 각 표본 단위들의 일련 번호를 부여한 다음에 난수표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난수표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난수표를 이용해가지고 선정된 번호에 따라서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단순 무작위 추출 방법이라고 합니다. 용어에다, 용어 안에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 무작위 추출 방법. 여러 가지 표본 추출 나왔는데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뭐 다 나옵니다. 층화 표본 추출도 나오고 군집 표본 추출도 나온 적이 있고요.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무작위로 추출한다고 했으니까 단순 무작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본 추출 방법에 크게 확률 표본 추출법 하고 비확률 표본 추출법
두 가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각각 뭐가 포함되는지 구분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하나 물어보기도 하고, 어쨌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케팅 조사에서 잘 나오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60번 문제는 유통 마케팅 조사 프로젝트를 조사 목적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러면 조사 문제와 관련된 마케팅의 현황 및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거예요. 문제를 알고자 하는 조사입니다. 문제가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죠. 그 문제가 뭔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 또 조사를 해야 돼요. 이런 조사를 기술적 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기술적 조사. 기술적이라는 말은 기술한다는 얘기예요. 서술한다. 데스크립티브 해가지고 서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비자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기술하는 이런 조사입니다. 가지고 문제가 뭔가를 파악하고자 할 때, 이럴 때도 이제 기술적 조사를 갖다 합니다. 2번이고요. 이것도 전에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또 나올 가능성 높은 거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기술적 조사라는 거 확인하시고, 물론 탐색조사하고 인과조사도 나와 있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래도 한번 나왔던 것들은 좀 더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61번입니다. 소매점에서 카테고리 캡틴 해가지고 캡틴이라는 게 리더 아니에요. 리더 역할을 하는 거죠. 카테고리 캡틴. 그래서 원래 카테고리 캡틴이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유통업자가 그런 겁니다. 특정 상품에 대해서 카테고리 전담으로 지정한 거예요. 특정 계열 상품 있죠. 카테고리라고 하는 게 특별한 상품 그룹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특정한 상품 카테고리 전담으로 지정한 공급업체를 카테고리 캡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를 주도하는, 카테고리에 관한 모든 것을 주도하는 공급업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공급업체 지정하려면 뭐예요? 재고 회전율이 높은 업체를 지정해야죠. 재고 회전율이 높다. 재고 회전율이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매출액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많은 이런 공급업체를 지정해가지고 카테고리 캡틴을 활용합니다. 그러면 이런 카테고리 캡틴을 활용하는 이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카테고리 캡틴을 지정해가지고 맡겼단 말이에요. 그럼 소매업체가 이걸 직접 할 필요가 없죠.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 1번에 자, 가격 설정이라든가 촉진 활동 등의 위임을 하는 거죠. 캡틴한테. 위임을 통한 해당 카테고리 관리의 부담이 감소합니다. 또 한 가지, 고객에 대한 이해 증진에 협력을 합니다. 함으로써 해당 카테고리 전반의 수익이 증진됩니다.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고 품절의 방지를 통한 관련된 손해의 회피 및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카테고리 캡틴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에 해당 카테고리 품목의 여타 납품업체들과의 구매 협상 노력을 생략하죠.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지정을 했으니까, 캡틴을 지정했으니까 다른 납품업체들과의 구매 협상 노력을 안 하게 되죠.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카테고리별로 공급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캡틴으로 위임하는 거예요. 그럼 캡틴이 알아서 다 하는 거니까 그만큼 소매점포가 해야 될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해당 카테고리를 구성하는 전체 브랜드들의 균형적 성장을 통한 벤더 관계를 개선한다. 아니죠. 균형적 성장은 어렵죠. 특정한 공급업체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거니까. 5번이 잘못된 겁니다. 전체 브랜드들의 균형적 성장이라고 했는데, 자, 전체 브랜드의 균형적 성장은 어렵습니다. 카테고리별로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벤더 관계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려워진다는 걸 확인하시고요. 정답은 61번, 정답은 5번인데, 원래 카테고리 캡틴은 처음 나온 겁니다. 이때 2016년 1회 시험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처음 나왔지만 그래도 한 번 나왔던 것이 또 나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 캡틴 해가지고 의미하고 이걸 왜 활용하는지 문제통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62번 문제, 소매 가격 전략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에브리데이 로 프라이싱하고 하이 로 프라이싱인데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이 문제도 예전에 똑같은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던 겁니다. 주로 누가 하나요? 하이 로 프라이싱은 누가 하죠? 백화점이 하죠. 평소에는 비싸게 팔다가 세일 기간 동안 싸게 팝니다. 반면에 에브리데이 로 프라이싱은 누가 하는 거예요? 대형마트가 합니다. 대형마트는 슈퍼마켓이 하는 것이요. 상시 저가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시 저가 전략은 매일매일 상품을 저가격에 판매하는 전략입니다. 이번에 하이로 프라이싱은 보통 때는 비싸게 팔다가 세일 기간 동안 싸게 파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에브리데이 로 프라이싱에서는 재고 회전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죠. 많이 팔려고 하는 거예요. 매출액을 늘려가지고 재고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이로 프라이싱 전략에서는 뭐예요? 백화점에서 취급하는 상품 생각해 보세요. 높은 수준의 상품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EDLP 전략은 매출 확대가 중요하지만 하이로 전략은 뭐예요? 이익률이 중요한 거예요. 정답은 5번입니다. 에브리데이 로 프라이싱은 대형마트, 그 다음에 하이로 프라이싱은 백화점이 주로 한다는 겁니다. 5번입니다. 63번 문제. 판매를 원하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온라인 시장.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든 다음에 판매를 원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팔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오픈 마켓이라고 합니다. 오픈 마켓. 그래서 원래 이제 소셜 커머스로 시작했던 업체들이 지금은 다 오픈 마켓을 더 확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픈 마켓 또 나올 겁니다. 다음에 64번에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 분석해야 되는 마케팅 환경 분석의 구성 요소 중 미시적 환경 분석, 거시적 환경 분석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거시적. 거시적이라고 할 때는 어떤 특정 기업,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뭐예요? 모든 기업에 다 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모든 기업에 다 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시적 환경은 모든 기업에 다 같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예요? 영향이 간접적입니다.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간접 환경이라고도 합니다. 거시적 환경을 그래서 간접 환경이라고도 불러요. 여기에는 뭐가 있나요? 자, 정치, 법률적 환경, 또 경제, 기술적 환경, 또 사회, 문화적 환경이 크게 구분하죠. 사회문화적 환경 또는 뭐 국제적 환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크게 구분하는 겁니다. 반면에 미시적 환경은 뭐예요? 기업의 이해관계자예요. 경쟁업자라든가 주주라든가 채권자라든가 내부 종업원들, 그래서 기업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환경, 이게 바로 내부적 환경입니다. 이게 바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죠. 미시적 환경은. 미시적 환경이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시적 환경 분석에 해당하는 게 뭐냐고 했는데 정치, 경제, 기술, 문화 다 뭐예요? 거시적 환경입니다. 미시적 환경 분석에 해당하는 것은 5번의 구매자 심리 분석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65번에 고객에 대한 인구 통계적 특성이라든가 라이프 스타일, 또 고객이 추구하는 혜택이라든가 구매 행동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고객 생애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활용한다. 고객 생애 가치. 원래 고객 생애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게 바로 뭐죠? CRM이라고 하는 거죠.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CRM. 그래서 CRM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신규 고객 창출보다 신규 고객보다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기존 고객 유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결국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뭐예요? 고객 생애 가치, 커스터머 LTV라고 하는 겁니다.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 이걸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충성 고객을 확보해가지고 이게 바로 고객 생애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CRM이죠. 그럼 이제 CRM에서 이용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죠. 자,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당연히 뭐예요? 고객 정보가 충분히 있어야죠. 고객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고객 생애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시스템, 이번에 고객 정보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고객 정보 시스템 해가지고 커스터머 인포메이션 시스템 해가지고 CIS라고 하는 약자 씁니다. 그래서 고객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시스템이에요. 이게 있어야만 CRM이 가능한 거죠. 어떤 고객이 어떤 상품을 주로 많이 구매하는지, 이런 것들, 구매할 때 얼마나 구매하는지, 같이 구매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 파악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6번에 유통업체가 고객에게 적정 수량의 적정 상품 구색을 적시에 제공하는 동시에 적정 수량의 적정 상품 구색을 적시에 제공하면서 자사의 재무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런 걸 상품관리라고 합니다. 상품관리. 자, 3번입니다. 그냥 개념 그대로 물어보는 거,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마케팅 문제도 사실 어렵게 내려면 꽤 어렵게 내는 경우가 많은데 2016년 1회 문제에서는 마케팅이 아주 간단하게, 또 이런 문제는 25문제인데 20문제, 상권 분석의 20문제보다도 분량이 페이지가 적어요. 그만큼 아주 간단한 문제, 단답형 문제도 꽤 나왔던 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상품 관리가 이런 것이다 하는 거, 자, 문제 통해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에 67번에 자, 카테고리 수명주기 단계 중 우리가 카테고리 수명주기 단계 해가지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들어갑니다. 자, 소매점들이 취급하는 상품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품목의 다양성이 가장 높은 단계. 제품을 차별화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자, 성장기를 통해서 매출이 빠르게 증가해왔고 성숙기에 접어들면 더 이상 매출 증가가 별로 없어요. 매출 증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걸 타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타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품을 차별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품을 차별화하게 된 그만큼 품목이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상품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품목의 다양성이 가장 높은 단계는 성숙기입니다. 2번입니다. 이것도 그냥 문제 하나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는 게 다 간단하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성숙기가 이런 것이다 하는 거죠. 자,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8번에 유통경로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였습니다. 유통경로 구조. 원래 유통경로 구조와 관련해가지고 길이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좀 길이 갖고 물어봤죠. 직접 유통경로는 길이가 제일 짧은 거 아니에요. 중간상을 많이 포함시키면 길이가 길어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중간상을 많이 포함시키고 적게 포함시킬 것인가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유통경로 구조라고 했는데 주로 길이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1번 제품이 무겁고 부피가 크다. 자, 무겁고 부피가 큰 경우에는 중간에 또 소매상한테 내려놨다가 다시 또 차에다 싣고 갖다 준다. 비용 많이 들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직접 소비자에게 파는 겁니다. 제조업자가. 그래서 제품이 무겁고 부피가 큰 경우에는 직접 유통경로가 바람직하고 직접 유통경로가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로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죠. 자, 제품의 단위 가치가 낮을수록 유통경로는 길어집니다. 그렇죠. 반대로 단위 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유통경로가 길어져요. 중간상이 많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도입 단계 신제품일수록 경로 길이가 길어진다고 했는데 자, 신제품인 경우에는 소매상들이 잘 취급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하죠. 많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니까 취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취급을 꺼리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중간상이 별로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상이 별로 개입하지 않게 되면 경로 길이는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도입 단계 신제품일수록 경로 길이는 짧아집니다. 그 다음에 제품이 표준화됐다. 그럼 경로 길이가 길어집니다. 표준화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제품에 대한 사용법을 알려줄 필요도 없고 하니까 그냥 뭐예요? 경로 구성한테 넘기면 되는 겁니다. 경로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사의 재무 능력이 좋고 규모가 크다. 이럴 땐 중간상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사의 재무 능력이 좋고 규모가 클수록 중간상에게 더 의존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이 문제를 누가 냈는지 되게 감이 올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2016년 1회 마케팅 문제는 아주 지금까지 역대 문제 어떤 문제보다도 짧게 또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물어보는 이런 문제가 참 많이 나온 겁니다. 이게 약간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제 낼 시간이 좀 촉박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언제 머리 써가면서 문제 제대로 내려면은 뭐요? 문항 길게 내면서 시간 꽤 걸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쉽게 내려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내는 겁니다. 시간도 촉박하고 이럴 때. 다 69번입니다. 특정 소매점에서 A 제품에 대하여 가격 할인과 프리미엄 제공이라고 하는 두 개의 판촉 전략을 한 달간 시행한 다음에 그 기간 동안 카드로 A 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20대, 30대, 40대, 50대로 분류해가지고 각 판촉 활동의 연령대별 매출 증감 효과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장 적합한 분석 기법이 뭐냐고 했는데 이런 걸 하는 것 같다가 우리가 분산 분석이라고 합니다. 분산 분석해가지고 알아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 분산 분석은 이게 좀 재밌습니다. 왜냐면 자, 통계 기법을 이용하지만 용어도 좀 다르게 써요. 용어를. 원래 분산 분석의 시초가 과거에 그 비료를 처리하는 겁니다. 비료를 주는 거 있죠. 비료. 자, 농작물에다가 비료를 주는데 비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농작물 쭉 여러 개로다 재배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근데 질소 비료 주고 예컨대 인산 비료 주고 그다음 뭐 칼리 비료 주고 뭐 해갖고 여러 가지 비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각각의 비료를 준 다음에 작황을 다 비교해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비료를 따로따로 다 줬을 때 작황을 비교해 본 다음에 어떤 비료가 제일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비료를 주는 걸 갖다 우리가 처리라고 그래요. 트리트먼트. 그래서 이 분산 분석을 할 땐 처리라는 용어를 써요. 처리합 이런 식으로. 처리합.
처리간, 처리내. 그러니까 처리간. 그러니까 처리간의 변동, 또 처리내에서의 또 뭐 여러 또 다른 요인 때문에 변동이 있겠죠. 처리내 변동, 이런 것들. 용어를 처리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좀 다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비교하는 거예요. 비료를 각기 달려줬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근데 뭐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강의 중심이냐, 토론 중심이냐, 아니면 뭐 사례 연구냐, 뭐 이런 것들. 각각의 방법을 따로따로 수행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걸 비교하거나 이럴 때 쓰는 방법. 이걸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노바라고 그래요. Analysis of Variance 해가지고 아노바라는 약자 씁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변수의 값을 서로 다른 세분시장 또는 목표 집단에 대해서 다르게 쓰는 거예요. 다르게. 다른 비율을 주고 다른 방법 쓰고 이럴 때 알고자 하는 종속변수의 값이 각 집단별로 다른가 같은가 이런 걸 검증하는 이런 기법입니다. 이걸 분산 분석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도 지금 뭐 크게 두 가지 판촉 전략을 한 달간 시행한 다음에 연령대별로 매출액 증가율과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알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쓰는 게 분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0번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브랜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브랜드 요새는 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내셔널 브랜드하고 프라이빗 브랜드 차이가 많이 나오죠. 그 두 가지 차이 많이 나옵니다. 그 제조업자 브랜드하고 그 다음에 유통업자 브랜드. 근데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갖다 구성하는 내용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브랜드를 갖다 구성하는 내용에 가지고 근데 그랜저 뒤에 또 수식어가 붙잖아요. 그랜저 뭐 XG, TG 뭐 이렇게 붙죠. 저는 XG 뭐 TG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나타 N 소나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브랜드에도 여러 가지가 붙기 때문에 그 브랜드 구성 내용도 원래 마케팅에서 같이 공부합니다. 먼저 일본에 그 기업 브랜드가 있는데 이건 기업 이름이 브랜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모든 제품에다 삼성 타원형이 붙어 있죠. 이 삼성 자체가 바로 기업 브랜드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 이름이 브랜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패밀리 브랜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에 부착되는 브랜드를 갖다가 패밀리 브랜드라고 합니다. 여러 상품에 다 부착이 돼요. 근데 하기스 뭐예요? 기저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기스 젖병도 있고 하기스 못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기스라는 이름이 아기용품으로서 그만큼 이제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아기용품 모든 용품에다가 다 같이 하기스 붙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 패밀리 브랜드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에 다 부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 브랜드가 있습니다. 인디비주얼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이건 한 종류의 상품에만 부착되는 브랜드예요. 한 가지 종류의 상품에만 부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수식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브랜드 뒤에 붙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그랜저 XG라든가 뭐 이런 것들처럼 TG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이게 바로 브랜드 수식어입니다. 5번에 자체 브랜드라고 해서 프라이빗 브랜드가 나와 있죠. 근데 물어보는 건 뭐예요? 주문자 제조 방식이 아닌 제조기업이 자체 제조한 상품. 이게 뭐예요? 제조업자 브랜드입니다. 제조기업이 자체 제조한 상품에 부착한 브랜드. 이거는 프라이빗 브랜드가 아니라 뭐예요? 내셔널 브랜드입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70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케팅도 좀 신경 써서 문제 내면 지금 문제도 길어지고 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유통 마케팅 문제는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